오스트발드가 이걸 만들 때는 오른쪽에 고객은 갖다 놨는데 밑에 밸류 크리에이션이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오스트발드는 여기다가 레베뉴를 갖다 놨어요. 레베뉴는 고객의 게 아닙니다. 이건 나의 것이에요. 프라이스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에 밸류가 빠지게 되면 순환 구조가 없어져요. 자, 밸류가 있어야지. 프라이스에서 밸류 차이는 누구 거? 고객 거죠. 이게 고객의 기여입니다. 기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밸류에서 프라이스 차이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기꾼이라고. 그렇죠? 네? 이게 마이너스면 이게 사기꾼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스에서 코스트는 누가 가져가요? 기업이. 이건 기업의 목. 이건 고객의 목. 이 기업의 목과 고객의 목은 서로가 어떤 관계? 상생, 상급. 상급 관계죠. 가격을 올리면 고객이 울고 내리면 우리가 울죠. 그러니까 고객을 등쳐야지, 호객을 만들어야지 나는 영업을 잘한 거죠. 근데 이런 게 사업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순환돼야 된다. 한 판에서는 그렇지만 반복되는 빵집 주인이 빵을 그날 바가지에 씌우면 그 다음 빵을 안 사러 오는 거예요. 우리 이 동국대 앞에 삼겹살 집 가가지고 삼겹살 먹는데 바가지에 씌웠어요. 그날은 그 집이 돈을 벌었죠. 근데 계속 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반복되는 거는 정적인 관계, 일회성 관계에서 상극이, 반복에서 상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빵집 주인의 이기심으로 우리가 빵을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기심이 승화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 굉장히 중요한 게 코스트와 프라이스와 밸류라는 세 축을 나눠서 보는 거예요. 자, 세 축을 나눠서 보는데 위아래는 어떻게 다르냐? 위에는 정성적인 거예요. 의미가 뭐냐? 아래는 뭐냐? 정량적인 거예요. 숫자가 그 다음에 여기 요소들은 뭐 몇 개든 관계없는데 그 파트너는 오스트발드와 똑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는 IP와 플랫폼과 표준으로 바꿔놨어요. 옛날에는 여기가 뭐였냐면 키 액티비티, 밸류 체인의 시대에는 키 액티비티가 중요해요. 그 다음 키 리소스가 중요했어요. 그 다 우리가 내부에서 하는 관점이었어요. 이거를 IP, 내가 어떻게 이걸 차별화하고 내가 주변과 어떻게 협력하느냐 문제. 요건 협력, 요건 나의 차별. 요건 고객에 대한 가치죠. 그 다음 요거는 하드웨어, 이건 서비스입니다. 제품과 서비스로 우리가 고객과 어떻게 연결합니까? 제품은 채널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서비스는 관계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이해되죠?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오스트발드 모델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하나 더 많지. 그리고 언뜻하면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러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그 모델이 최종적인 것이다. 끝내주는 것이다. 아닙니다. 그 모델은 늘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린 캠퍼스 배웠나요? 안 배웠어요? 오케이. 자, 린 캠퍼스 이런 거예요. 린. 아주 뭐 가볍다는 거죠. 자, 린 캠퍼스 가볍다는 건 뭐냐?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는 거. 이거 아니다. 정말 내가 밸류 프로포지션, 내가 제시하고 싶은 그 내용만 담은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최소 지속 가능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최소 지속 가능 모델을 만들어서 빌드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매셔해봐. 그랬더니 데이터가 나왔어요.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저건 바꿔야 돼. 그러면 런 배워가지고 새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빌드, 매저, 런으로 이렇게 계속
피드백 엑셀레이션 하는 것이 피보팅 엔딩 캔버스.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고 한 번 만들어 놓고 해보고 아니면 고치고 계속 고치라. 처음부터 완전합니다. 자,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미래사회를 2015년 지능사회, 오감반응사회, 감성표현사회 생각하는 데 이루어지는 사회. 여기에 세상 변화를 보면은 저출산, 여성파워, 고령화, 창작문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 사회는 다중심, 창조적 생활, 가상화, 환경과 공제. 여기 들어가는 기술들이 수많은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고 여기에 그 세상 변화의 핵심 요소들 이것이 세상 사람의 삶에 이런 게 있고 여기에 핵심적인 변화가 있는 거다 하는 게 큰 그림입니다. 이 큰 그림 하에서 IoT를 보여요. IoT는 우선 이쪽에 협력자와 공급자가 있어요. 여기 소비자가 있어요. 여기 뭐냐면은 스탠다드가 있어요.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 그 다음에 여기 테크놀로지하고 시스템들이 자리하고 네트워크가 있고 프로덕트들이 존재하고 여기 서비스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지고 타겟 마켓이 IoT at home, IoT at 스마트카, IoT at 오피스, IoT at 로지스틱스, IoT at 비청금속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전체가 뭐냐면 IoT의 전체 에코시스템. 이걸 가지고 이제 애플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만들어요. 아까 앞에 거를 응용했어요. 삼성은 이렇게 만들어요. 기아 플랫폼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의 전략과 애플의 전략을 보려면 아이폰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애플은 예를 들어서 개인, 학교, 사무실, 가정부, 자동차, 병원 이 전체에 대해서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키친, 아이카 이렇게 요원하지 않는 겁니다. 나오고 이 전체를 아이클라우드가 서포트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전략적 애플을 워크, 런, 라이프, 플레이에 대해서 어떤 애플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냐 이 전체 그림을 가지고 애플은 전략을 가져가요. 여기 삼성이 애플을 배워가지고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스마트폰, 탭 이런 것들이 개인, 학교, 사무실, 공장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삼성은 클라우드 이런 것들 없죠. 클라우드. 자, 오늘 첫날은 제가 20분 내에 끝내려고 마무리를 하려면 이 사람이 나와요. 자, 중소기업이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거예요. 온오프라인의 강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기술 컨설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정규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하면 나중에 컨설팅을 가져갑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기술, 특허, 표준, 비즈니스 이 선순환 과정을 제가 설명한 거고 오늘은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설명드렸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첫 번째, 기술의 첫 번째인 오토부터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챕터 끝날 때마다 여러분은 그만큼 스마트해집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더라도 그 분야 진짜 최고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래학이라 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미래학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추천하는 미래학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겠고요. 책이요? 네, 카스튼 미래전략대학원에 제가 있는데 미래전략대학원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 서점에서 팔진 않아요. 그 제가 파일로 미래 예측을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미래학을 보는 것보다 유엔에서 최근에 발간한 유엔 미래 예측 2045가 있어요. 그 책 한번 보시면은 미래에 대해서 감이 잡히는데 미래에 중요한 거는 미래 예측이 맞는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 시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플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수많은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만들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플랜은 틀려요. 그렇지만 플래닝을 하는 그 과정은 중요해요. 미래 예측은
맞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미래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세상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미래 예측은 뭐냐면 세상을 보는 모델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갈 것이라고 모델링하는 걸 우리가 미래 예측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3차원 기법, 스태퍼 기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토크는 그 시제품을 만들어야지 토크를 동봉하죠. 아니면 아이디어만 바이오 쪽은 실험을 하라고. 그러니까 시제품 없어도 네, 바이오 쪽은 시제품이 실험 결과가 있어요. 바이오, IT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특허를 낼 수 있어요. 일반 그런 제조 네, 뭐 개념 특허도 되고 그냥 물건 안 만들어 봐도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개념만 돼요. 시제품이 없는 제조 제품 없어도 없어도 그런 거죠. 따로 개념 특허에 대한 진짜 근거를 내려고 어떤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어떤 전화 분야? 때 전화부터 하나 때 팀 프로젝트 하면서 들어가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래 쪽에서 대표를 하면서 사업 계획을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여기 변리사가 안 계시던가요? 변리사가 없어요? 변리사가 없으면은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변리사 사무실에 그냥 특허 자문 치면은 그 온라인 자문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되고 그다음에 변리사 사무실 아무데나 전화해도 상담해 줍니다. 지금 어차피 처음 특허를 내는 거라면은 본인이 특허 명세서는 못 써요. 반드시 변리사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허 받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제가 특허가 180개를 받았거든요. 특허 받는 건 진짜 쉬워요. 하루에도 5개씩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드는 특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변리사가 특허를 쉽게 받아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특허 청구항을 넓히면 내 청구범위를 넓히면은 특허 심사원들이 그걸 듣고 자릅니다. 줄이면은 통과시키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줄이면은 통과는 금방 되겠지만은 권리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한 2-3번 바꾸면 되죠. 변리사하고 상의해 보시는 거죠. 뭐 변호사 필요하다면 제가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특허는요, 이제는 기술을 뺏기는 게 워낙 쉬워졌어요. 요즘 뭐 그 중국 애들은 뭘 하냐면 우리 그 옛날에 마티스를 뺏겼는데 부품까지 호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가 뒷받침 안 돼 있으면은 몽땅 뺏겨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가 이제는 기업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오토 얘기를 마무리합시다.